9월 정도까지는 경기침체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사실은 놀랍게도 데이터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경제가 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온리 국채 가격이 오를 겁니다. 네. 통계적으로 보면은 경기 침체 종료 한 4개월 정도 전에 바닥 지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는 더 이상 선택 아닙니다. 이젠 필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게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차죠? 네. 네.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풀어주시죠. 일단은 보통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사실은 지난 한 2차 대전 이후에 거의 한 80년인가요? 80년 동안에 아주 가장 강력한 경기 침체의 선행 지표 역할을 했었고 사실 역전된 지는 꽤 됐습니다. 그죠? 꽤 돼서 사실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가 아니라 결론은 임박했다가 결론입니다. 임박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보통 10년 국채 금리 마이너스 2년 국채 금리를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가지고 경기 침체를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저는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10년 국채 금리 마이너스 3개월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방송에 나와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10년 국채금리 마이너스 2년 국채금리 역전 현상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 9번 정도는 맞았고 한 번 정도는 역전이 되더라도 경기침체가 안 들어왔는데 반면 이제 10년 국채금리 마이너스 3개월 금리 역전 현상은 과거 단 한 번의 외에도 없이 경기침체를 정확하게 예단했다는 거를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 한번 좀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는 자료를 보시면은요, 여기가 10년 국채금리 마이너스 3개월 국채금리가 쭉 역전된 날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간 날짜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10년 국채금리 마이너스 3개월 국채금리가 역전 현상은 과거에 100% 경기 침체를 수반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10년 국채금리 마이너스 3개월 금리가 역전됐을 때 통상적으로 한 9개월 정도 이후에 경기 침체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표준 편차가 한 3.7개월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빠르면은 역전된 이후에 한 6개월 뒤에 침체가 들어오고요. 늦어도 12개월 정도 뒤에 경침체가 들어온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10년 국채금리 마이너스 3개월 국채금리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작년 10월 말부터 역전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작년 10월 말부터 대입을 해본다고 하면 빠르면 금년 4월 달부터 늦으면은 금년 한 9월 정도까지는 경침체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사실은 놀랍게도 데이터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금년 2, 4분기부터 금년 한 3, 4분기 정도 사이에 경침체가 들어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아마 다른 방송에서도 보신 데이터이실 텐데요. 자, 오늘 815에서만 볼 수 있는 데이터, 더 따끈따끈한 데이터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이 데이터입니다. 이거 제가 주말에 제가 자료를 받은 자료이고요. 이거는 참고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밤에 나온 자료인데요. 이 자료의 내용은 뭐냐면은 한번 보실게요. 10년 국채금리 마이너스 2년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한 1년에서 1년 반 뒤에 경기 침체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완전히 경기 침체 임박했을 때는 이 역전 현상이 풀려요. 네. 예,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미국 장기 10년물도 내렸지만은 그보다 더 큰 폭 내린 게 2년물이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역전된 폭이 이제 리버스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제가 빨간색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빨간 색깔이라는 게 여기 흐릿한 색깔이 경기 침체 구간이고요. 그 경기 침체 직전에 이렇게 리버스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즉 이런 최근 리버스 상황은 곧 아주 제가 표현했는데 임박한, 영어로 스티픈이라는 거는 이제 역전됐던 게 이렇게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가는 건데 이렇게 정상 궤도로 돌아간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제 꽤 우리가 한 몇 달 안에 미국 경제가 이제 침체에 들어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사실은 이제 오늘 방송에서 뭐 시스템 리스크, 시스템 위기 어떻게 극복될 것인가 이건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많은 수많은 분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결론은 이 시스템 리스크의 어떤 함의, 시사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포트폴리오를. 예를 들면은
이 시스템 위기가 복구화되면은 자 이게 저점 매수 기회니까 주식을 저점으로 사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최근에 국채 금리가 많이 내려서 국채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 딱 매도하고 이제 주식을 스위치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상황일 텐데요. 제가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좀 준비한 게 뭐냐면은 결국 이 시스템 위기는 저는 파동은 있지만 극복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뭐 오늘 어쨌든 그 CS 문제도 네. 네, 합병이 됐고 인수가 됐고 그렇죠. 네, 상업적 해결이 됐다. 뭐 이런 신문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전에도 한 말씀드려 제가 책을 하나 번역을 했죠. 벤 버냉키랑 가이드나 폴슨 재무장관이 리만 사태 회고록을 느끼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느꼈던 게 뭐냐면 당시에는 정말 어떤 위기 대응의 매뉴얼이 없었구나. 그냥 아주 뭐 임시 방편적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상황이 했는데 어쨌건 간에 지금 그때와 가장 큰 본질적인 차이는 지금 우리한테 플레이북이 있다는 거예요.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있다는 게 가장 본질적인 차이고 예를 들면은 이런 사태를 우리가 미적지근하게 대처했다가는 정말 우리가 도저히 끌지 못할 엄청난 화재로 간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플레이북을 갖고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어떤 리스크 관리 방안들이 이미 구축되어 있고 자본 건전성도 많이 좋아졌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게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다는 거죠. 경험 때문에 뭐 사실은 위기 어쨌건 간에 이거 제가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위기 시스템은 여지는 있겠지만 극복이 될 거다. 중요한 건 투자자들이 우리 고민해야 될 거는 이 시스템 위기가 아니라 결국 이 다음에 무엇이 오는가에 대해서 저는 경기 침체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기 침체가 이제 이런 신용 위기니까 조금 여담인데요. 이렇게 볼게요. 제가 경기 침체라는 게 미국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경기 침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침체 시그널을 한 크게 세 가지 정도 일반적으로 이제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이제 이 기관 투자가들이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부동산 침체예요. 부동산 침체가 미국 같은 경우 이미 고점 대비 20% 하락했어요. 근데 과거에 지난 4번의 경기 침체 전에 보면은 모두 다 1년 전에 부동산 침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확하게 부동산 침체가 들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은행이 파산했죠. 재밌는 거는 이전에 우리가 예를 들면 2008년 리만 사태 경기 침체 들어갔는데 실제로 그 2005년, 2006년은 파산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2007년에만 3번 정도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은행 파산이 좋은 이제 어떤 모니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현재 대응해 보면은요, 우리 2000년, 2001년, 2002년에는 은행 파산이 없었는데 금년에 파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산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실업률이 지금 살짝 올라왔거든. 3.4에서 3.6까지 0.2 올랐는데 아마 실업률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업률이 0.5까지 올라가면 이건 거의 확실한 경기 침체 쪽으로 가는 바로메터인데요. 근데 경기 침체 지금 0.2밖에 안 올랐는데 왜 실업률과 경기 침체를 얘기하냐면 실업률은 가장 후행 지표입니다. 즉 실업률은 쫙 꺾여다가 살짝만 뜨기 시작하더라도 이미 경기에 딱 문 앞에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업률이 지금 3.4에서 3.6밖에 안 올랐는데 불구하고 제가 실업률이 앞으로 4, 5 이렇게 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요번 이벤트 때문에 신용 경색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어떤 지역은행이나 지방은행 신용 리스크가 되면 어떤 게 가장 타격을 받냐? 미국의 중소기업들이 가장 타격을 받게 되고 미국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으면 결국은 고용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미국 경제에서 고용의 3분의 1을 커버하는 게 중소기업들이거든요. 결국 이런 연결고리를 통해서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결국 이제 경침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좀 넘기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채권 쪽으로 메시지를 좀 간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자율 리스크가 아니라 크레딧 리스크로 이제 어떤 우리의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 뭐냐면 우리가 채권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자율 리스크라는 거는 내가 국채를 투자했는데 금리가 더 올라가면 내 채권 가격이 깨지는 게 이자율 리스크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서 채권 깨질 리스크를 이제 걱정 별로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정책 금리가 많이 안 올라갈 거고, 일단 한번 기가 딱 걸렸고, 두 번째는 경기 침체 리스크가 커졌고, 이런 요인 때문에 사실은 정책 금리가 국채 시장 금리가 큰 폭으로 올라갈 리스크를 많이 줄었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크레딧 리스크입니다. 크레딧 리스크는 제가 좀 간단히 적어놨는데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신용이 좀 경색이 되면은 자금줄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첫 번째는 부도율이죠. 부도 위험인데 뭐 이건 제가 생각하기엔 참고로 부도는 굉장히 후행 지표입니다. 굉장히 후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못 갖고 왔는데 우리가 미국의 대출의 스탠다드가 왜냐하면 이제 부실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실 채권을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조심하게 되죠. 그 기본적으로. 그래서 실제 이렇게 대출 기준을 타이트하게 가면은 한 3분기 이후에 부도율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내년 초 정도는 부도율이 지금 많이 올라갈 것 같고 사실은 지금 당장 앞으로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거는 부도율 위험이 아니라 가상금리 확대 위험이 더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국채가 아닌 모든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어 있냐면 국채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가상금리라는 게 리스크 프리미엄이고 일반적으로 경제가 나빠지면 부도는 안 나지만 가상금리가 확대가 됩니다. 가상금리가 확대되면은 채권 가격, 국채가 아닌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이드 채권 같은 경우에 꽤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이드 채권 여러분들 혹시나 안 그래도 개인 유튜브에도 하이드 채권이면 투자해야 되나요? 아니요.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쉬었다 들어가셔야 돼요. 하이힐드? 하이힐드는 지금 금리가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지금 그 소위 그 정크본드 이런 쪽의 기업들이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돈 빌리는데 이자를 많이 내는 거고 네.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 여기도 그 시점에 따라 투자할 만한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너무너무 원더풀한 겁니다. 항상 부도가 나지 않는다는 전제인가요? 아니요. 위기는 기회인데 말씀 주신 데 좋은 지적이세요. 정크본드의 가장 큰 본투비 가장 위험한 건 부도 리스크죠. 네. 근데 우리가 만약 여러분들이 미국의 하이드 펀드를 하이드 채권 투자한다는 거는 개별 채권으로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펀드로. 펀드나 ETF로. 그러면 거기에는 적어도 종목이 500개나 한 1000개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철저한 분산 투자이기 때문에 한 종목 2%가 넘지 않아요. 한 종목 부도나도 관계없어요. 예를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유통시장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도 나기 전에 트레이딩이 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이제 매크로 경제 리스크만 보면 되는데 어쨌건 간에 지금 하이드 채권 가상금리 최근 늘은 거는 사실은 이제 시작입니다.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채권 투자에 ETF나 이런 거 한다고 봤을 때 수익이 나는 게 사실 금리가 최고점 근처에서 샀을 때가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하락하는 거라고 보고 맞습니다. 하락하는 만큼 그 이상의 가격이 올라가죠. 수익이 맞습니다.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의 여러 가지 리스크 변동성 때문에 이 금리가 최대한 뭐 그 정크본드까지 하이힐드까지 포함해서 최고점에 이르러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이 투자의 시점이라는 거는 결국 이거는 위기로 터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다시 내려간다는 거. 위기가 정리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좀 우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이제 국채를 갖고 얘기할 때는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은 들고 있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가상금리라는 거가 조금 이제 우리가 국채금리와는 좀 달리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국채금리와 가상금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채가 아닌 모든 채권들은 금리 구조가 어떻게 결정되어 있냐면은 국채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제가 나빠지면 가상금리, 그러니까 밑에가 되는 국채금리는 줄어드는데 가상금리가 확대가 되죠. 확대가 되면 전체 하이힐드 금리는 올라가게 되고 전체 하이힐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하이힐드 채권 가격은 하락합니다. 즉 경제가 나빠지면은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하이힐드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고 좀 더 확대하면은 지금부터 경제가 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온리 국채 가격이 오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채권 시장 내에서 국채냐 국채가 아니냐가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겠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은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자 위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했고 여기서 사실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국채는 더 이상 선택 아닙니다. 이젠 필수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셔야 될 거고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그 ETF 말씀하셨으니까 그 10년물 장기 국채 그 일배로 추종하는 TLT 같은 경우 최근에 한 6, 7% 상승했단 말이죠.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어요. 채권인데. 네, 예. 지금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도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긴 호흡에서는 여전히 당연히 매력적인데 지금
대표님 질문 주셨으니까 말씀드리죠. 뭐 지난번 이후에 저희 고객들한테 뭐 지난 얘기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ULST라고 지금 단기 국채를 제가 말씀드렸고 TLT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기존에 저희 자문 고객들 어떻게 했냐면 단기 국채 4.5짜리에다가 한 50% 이상 편입하고 TLT는 한 3%, 30% 정도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2주 전인가요? 4% 터치할 때 이거 줄이고 TLT를 50% 이상 다 실었어요. 고객들한테. 근데 지금 일주일 사이에 많이 올랐죠. 가격이 금리 그러니까 내리면서 가격이 확 올랐는데 사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고민합니다. 그 비중 좀 줄이려고.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 그렇죠. 조금만 더 수익 난다고 하면 TLT 비중을 다시 줄이고 wait and see. 조금 더 기다렸다가 또 매매를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위기에 대한 긴장감들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요게 일단은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채권 금리는 안정화될 것이다. 그렇죠. 너무 좋은 포인트 지적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스템 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식은 리바운드 할 거고 두 번째 국채 금리는 올라올 겁니다. 일시적으로 확 내려갔던 금리가 리바운드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제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메시지는 뭐냐면 그때 올라올 때 주식 포지션 줄이고 국채 들어가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이미 다 이해가 되실 거고요.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들어가면 주식은 나빠지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 얘기 좀만 더 할게요. 그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보시죠. 만약에 경기 침체가 들어간다고 합시다. 경기 침체가 들어가면은 여기가 어저께 가져온 웰스파고 자료입니다. 웰스파고 자료인데 이건 이전에 다른 자료도 많은데요. 이 자료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미국 주가예요. 미국 주가라서 미국 주가의 저점이고 그리고 쭉 올라 회복되는데 보면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식이 워낙 선행성이라서 경기 저점 되기 전에 주식이 먼저 바닥 찍고 회복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그냥 선제적 투자를 많이 말씀하시는 분 많은데 실제로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보시면은 여기 가장 앞에 있는 여기 파란색으로 해야 되나요? 이 파란 색깔이 뭐냐면은 첫 번째 금리 인하를 개시한 거예요. 개시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이후에 경기 침체가 시작됩니다. 즉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연준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경기 침체를 돌이키지는 못합니다. 단지 경기 침체가 꺾이는 폭을 좀 줄일 따름이지 어떤 디렉션을 이렇게 가는 거를 고삐를 잡아서 완전히 돌리지는 못한다. 그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연준 금리 인하 이후에 경기 침체 들어가고 경기 침체 어느 중 가운데 바닥을 찍고 그리고 여기가 경기 침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연준 금리 인하가 끝나는 겁니다. 결국 제가 과거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보면은 지난 60년간의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경기 침체 한가운데서 주식이 바닥 찍힙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은 경기 침체 종료한 4개월 정도 전에 바닥 찍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온다면 주가가 더 깨지겠구나. 그러면 앞에 주식 요번 시스템 리스크가 안정화돼서 시장이 올라오면 그때 여러분의 주식의 포지션을 좀 줄이면서 반대편의 안전자산의 비중을 좀 늘립시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 시스템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된다. 이 말이 결국은 연준이 다시 유동성, 새로운 형태의 QE를 은행에다 공급하면서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 또 주식 시장에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 데이터를 미처 못 갖고 왔는데 이렇게 말씀드리죠. 우리가 지금 실제로 한국 주식을 하시는 분의 상당수 전문가가 뭐냐면 오히려 이 시스템 리스크가 주식 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찬스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제 불편함이 브레이크, 정책 금리를 너무 많이 잡는 거가 불편했는데 오히려 이게 이렇게 되면서 어떤 피봇이 좀 빨리 이루어지고 그럼 유동성 공급 현상이 발생하고 그럼 오히려 주식한테 더 좋은 거 아니냐는 얘기고요. 근데 이걸 좀 달리 얘기할게요. 뭐냐면은 현재까지 지난 2년 동안 주식시장은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죠. 뭐냐면은 주식과 금리는 같이 가고 있죠. 즉 금리가 내려가면은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이 깨지고 있죠. 그러면 금리가 내려간다는 달리 얘기하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즉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은 주식도 같이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주식도 하락했어요. 즉 금리와 이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양의 상관관계인데 저는 이 양의 상관관계가 깨질 것 같습니다. 즉 앞으로 금리가 내리더라도 주식은
올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원래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주식과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였죠. 즉 일반적으로 주식이 하락하면 안전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반면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 안전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반비례 관계인데 최근 2년간은 그렇게 됐는데 왜 제가 최근 2년간의 어떤 상관성이 깨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과 채권이 따라갈 거라 말씀드리는 거니 여기서 말한 채권은 국채입니다. 가는 이유는 뭐냐면 경기 침체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가 되면 기존의 지난 2년간 로직이 틀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전 좀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저 주식 저점 얘기 조금만 더 하죠. 지금 보면은 아까 제가 최근의 상황이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던 게 어느 정도 다시 이제 반등하고 있다는데 그거 보시면은요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 지난 한 50년 동안에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인데요. 이때 주식이 언제 바닥을 찍었냐면 이렇게 됩니다. 역전 현상이 찍고 다시 정상 궤도로 들어가면서 주식이 깨진답니다. 그러면 왜 이때 깨졌냐면 경기 침체에 들어갔기 때문에 깨졌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전제, 만약 여러분들이 저도 틀릴 수 있고 또 우리 보신 시청자분들 틀릴 수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금년에 미국 경기 침체가 안 들어간다 생각하면은요, 지금 주식이 너무너무 좋은 매수 타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기 침체 쪽의 생각에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지금 주식 오히려 반등할 때마다 포지션을 좀 줄여서 들어가면은 그래서 위험 관리하시고 오히려 지금은 국채 같은 걸 투자를 해서 좀 더 수익을 잘 시연해서 파일을 더 키워서 그리고 나 주가가 좀 더 하락했을 때 좀 더 좋은 어떤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우리 마 대표님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경기 침체가 곧 다가올 수 있는 시점이고, 네. 그래서 지금은 요 리스크가 해소되는 이유로 반등이 됐을 때 주식 비중을 좀 줄여서 지금은 국채를 사야 될 때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과 채권은 반대로 이 머리에 로직이 반대로 가시면 금방 이해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국채 만약에 안정화되면 주식이 올라가면 포지션을 줄이라는 얘기는 반대로 안정화되면 금리는 올라갈 거예요. 조금 올라갈 겁니다. 그럼 올라간다는 거는 국채 가격이 약간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때 그때 사들이란 얘기고, 그래서 아까 대표님 질문 주신 거 아까 그 시점에 지금 못 들어가신 분은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국채 조금만 드시면 조금 더 나은 진입 시점을 가져갈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한 1년 본다고 하면요 지금 들어가나 그때 들어가나 별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매수 타임이면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상황 좀 안정되면 들어가십시오. 그 채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기본적인 질문이, 예를 들어서 TLT 말씀하시니까 TLT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그 시점에서 지금의 어떤 그 주가를 보면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왔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것이 다시 금리 인하. 동결이나 그다음에 인하 쪽으로 가게 됐을 때 이 떨어진 폭만큼, 그러니까 다시 그 이전의 상태의 그 주가 회복이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이제 우리 이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이제 금리가 뜨기 시작한 시점과 금리가 인하된 시점에 어떤 사실 매크로 상황이 조금 환경이 좀 바뀌었으면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님한테는 너무 이렇게 다 털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 너무 정직하게 다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영업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 농담입니다. 일단은 TLT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미국은 크게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금리가 크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채권 가지고 아주 큰 수익 내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금리 이왕이면 채권 투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1% 떨어지는 것보다 2% 떨어지는 게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이전처럼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 국채 금리가 한 1%대 갔으면은 즉 TL 투자하시면 대박 나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거기까지 기대하는 건 좀 과한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본질적으로 한국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 경제가 굉장히 매니저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는 미국 국채 금리 뭐 정답 없이 매번 바뀌는 상황이지만은 2% 중반 정도, 내년까지 한 2% 중반 정도 보는 게 좀 리즈너블한 판단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 그러니까 하기 전에 그 금리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예.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거꾸로 역전의 현상이 벌어질까 아니야라는 생각은 좀 과하다.
그렇죠. 금리 인하를 해도 약간밖에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아, 금리 인하요? 네. 저는 이제 10년 국채 금리를 말씀드렸어요. 시장 금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아, 시장 금리를. 예, 지금 정책 금리 인하 부분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뭐 결과적으로 비슷해졌는데 2% 내년에 한 2% 후반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 내려가면 어쨌든 TLT가 10년 장기물 국채에다 투자하는 거니까 미국 그만큼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쉽게 단순 비교해서 그 정도의 금리 레벨이었을 때 그 정도의 주가 레벨 거의 뭐 근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냐라는 질문. 제가 갑자기 이제 주식을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또 머리가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그냥 TLT, 우리가 그냥 ETF로. 심플하게 얘기합시다. 그냥 만약에 20년 국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미국의 20년 국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보통 그냥 이렇게 듀레이션 20년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금리가 오늘 한 3.5 정도 되나 3.4 정도 되는데 만약에 3.5에서 2.5까지 가면 가격이 20% 올라갑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결론은 저희가 굉장히 상황이 유동적이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국이 경제 상황을 잘 못 관리해서 심각한 경기 침체에 간다고 하면 2% 깨질 겁니다. 2% 깨질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미국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경제 상황 자체가 그 정도는 아니, 제가 경기 침체를 얘기하지만 심각한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마일드한 경기 침체라고 하면 그러면 이 금리가 시장 금리 종착점이 한 2%대 정도 오르겠구나. 그러면 그 정도 높이로 어떤 투자의 눈높이를 좀 보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먹는 기준이죠. 그 정도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내년까지 기준이고 우리 보시는 분이 너무 길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자, 금년 연말까지 보자라고 하면은 저는 미국 국채 10년 국채 금리가 한 3.0 내지 한 2.8 정도까지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3.5 언더로 와 있잖아요. 별로 그렇게 아주 먹을 게 많진 않기 때문에 이왕 진입하지 않았으면 조금 기다리십시오. 그럼 약간 상황 시스템 리스크가 안정화되면 다시 이게 4% 근처로 올라올 거거든요. 그럼 그때 잡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점과 이게 좀 많이 벌어질수록 우리 수익이 커지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채권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직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채권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관련된 ETF 한두 주 정도 사가지고 그 흐름 보시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야기 들으니까 지지난주죠. 이 SVB 사태 바로 전주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 TMF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정말 투자의 민족 아니냐 뭐 이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한 15% 20% 가까이 낸 거 아니냐 그때 사신 분들이라면 이런 얘기도 하던데 네 하여튼 채권 우리가 주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채권 한두 주 맞아요. 정도 가지고 네, 이 서로의 상관관계 네 요거 한번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마경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